오를레앙의 좁은 골목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밤, 사람들은 17살 소녀의 손을 잡으려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잔 다르크입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칼을 잡아본 적도 없었으며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골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등장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너지던 프랑스는 다시 일어섰고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프랑스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녀는 마녀라는 죄명을 뒤집어 쓴 채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재판 기록이 훗날 통째로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초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상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은 오래전부터 프랑스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고 두 나라는 100년이 넘도록 서로의 땅을 짓밟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아젠쿠르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던 영국의 헨리 5세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켰고 그 여세를 몰아 프랑스 북부 전역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만약 헨리 5세가 오래 살았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하나의 왕국으로 합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파리 근교의 진흙탕 포위전에서 이질에 걸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 왕위는 갓난아기였던 아들 헨리 6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에는 또 다른 왕위 주장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세자, 즉 도팽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했지만 진짜 왕이 되려면 반드시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랭스 대성당과 대관식에 필요한 성유, 그리고 왕관까지 전부 적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신성한 절차 없이는 아무리 혈통이 정통이라 해도 그저 왕위를 주장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둘로 쪼개진 채 도팽을 지지하는 세력과 영국, 그리고 그 동맹인 부르고뉴 공작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한가운데 로앙강이 흐르는 도시 오를레앙이 있었습니다. 1428년 영국군 지휘관 솔즈베리 백작이 오를레앙을 함락시키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저돌적인 인물이었지만 어이없게도 정찰 도중 프랑스 측 포탄 파편의 얼굴을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영국군은 속전속결 대신 지루한 포위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를레앙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지만 도시를 서서히 옥죄어 갔습니다. 도팽의 궁정은 귀족들끼리 서로 헐뜯느라 정신이 없었고 정작 도팽 본인은 전장보다 안락한 궁정 생활을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오를레앙을 잃으면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바로 그 무렵 낯선 소녀 하나가 신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를레앙에서 한참 떨어진 이름조차 낯선 작은 마을 동래미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초가 지붕 아래 가축과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농촌 공동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 어딘가에 낀 바르 공국 소속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 여겼고 도팽을 지지했습니다. 이웃한 부르고뉴 세력이 가축을 약탈해가는 일까지 겪으면서 그 감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마을에 자크 다르크와 이자벨 로메의 딸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 그녀를 자네트라 불렀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을 잔 라 피셀, 즉 처녀잔이라 소개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얌전하고 신실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바느질과 물레질만큼은 마을에서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옆에서 밭일과 가축 돌보는 법도 익혔습니다. 성당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는 버릇 때문에 또래 남자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종지기 아저씨가 종 치는 걸 깜빡하면 나무라고 제때 치면 따뜻한 빵을 가져다 줄 만큼 신앙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삶은 그녀 나이 13살 무렵 아버지의 텃밭에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당 쪽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지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천사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는 착하게 살라고 성당에 자주 나가라고 일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프랑스를 구하라는 사명을 그녀에게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도 정치도 심지어 글자조차 모르는 열 몇 살 시골 소녀에게 나라를 구하라니, 지금 들어도 황당한 이 계시를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그녀는 사촌의 남편을 설득해 보쿨레르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 수비대장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보드리쿠르는 코웃음을 치며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좀 흠씬 혼내주라는 말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고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절박한 왕국일수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입니다. 신이 선택한 여성이 나타나 위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시대에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완전히 허황된 소리로만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소문은 인근 로렌 공작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가 관심을 보이자 보드리쿠르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왕세자가 있는 궁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왕세자에게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적진이나 다름없는 부르고뉴 세력의 영토 270km 가까이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소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한 채 그 위험한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궁정에 도착한 그녀를 처음 맞이한 인물은 놀랍게도 왕세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장모이자 최측근 조언자였던 욜랑드 드 아라곤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련한 여인이야말로 처음부터 판을 짠 숨은 설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왕세자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화려한 신하들 틈에 몸을 숨긴 채 왕좌에는 다른 사람을 앉혀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 가짜 왕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군중 속에 숨어있던 진짜 왕세자에게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그대로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왕세자와 독대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군대를 주시면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고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천사의 계시만큼이나 악마의 속임수도 두려워했으니까요. 특히 여성의 마음은 악령에게 쉽게 흔들린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직자들 앞에 세워져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녀성을 확인하는 신체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순결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이었을 겁니다. 신이 혼의 관계를 가진 소녀를 통해 기적을 행할 리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순결함으로 판정됐고 왕세자의 장모까지 직접 나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신학자들의 신문에서도 그녀는 거짓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훗날 기록에는 그녀에게서 오직 경건함과 소박함, 순수함만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마침내 궁정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를레앙으로 향하는 지원군과 함께 전장으로 파견될 기회를 손에 넣습니다. 이제 시골 소녀는 갑옷을 입고 전장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소녀는 정말로 무너져가던 오를레앙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전장은 그녀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1429년 4월, 오를레앙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보낸 처녀가 도시를 구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영국군과 부르고뉴군 사이에도 균열이 생겨 포위망이 다소 느슨해진 참이었습니다. 소녀가 이끄는 행렬이 오를레앙에 들어서던 순간을 상상해보면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제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앞장섰고 그 뒤로 병사들과 보급 수레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욕설과 여성 종군자를 몰아내며 군기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성벽 너머 영국군은 이 상황을 조롱했습니다. 남장을 한 미친 소녀라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정작 그 조롱 속에는 낯선 존재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를레앙 주민들은 횃불 아래 그녀를 맞이하며 목이 쉬도록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지휘관들은 여전히 그녀의 역할을 상징적인 응원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은 직접 싸우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온도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국군 지휘관 텔벗경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까지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조롱뿐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지휘부는 못 이기는 척 공세를 허락합니다. 5월 초,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전투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지가 찢기고 창이 몸을 관통하는 참혹한 전장을 17소녀는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며칠간 전투는 이어졌습니다. 5월 6일, 그녀는 로앙강 남쪽 요새를 공격하는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리를 지키던 핵심 요새 레투레를 공략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던 프랑스군은 몇 번이고 밀려났고 그녀도 어깨와 목 사이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순간 프랑스군의 사기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깃발을 다시 움켜쥔 채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 모습에 병사들은 다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새는 함락되었고 그날 밤 오를레앙은 종소리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상당한 몸을 붕대로 감은 채 그녀는 다시 성문을 나섰습니다. 프랑스군은 결전을 벌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병사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군이 스스로 등을 돌려 철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오를레앙 포위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날 아침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흐름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 자신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신이 프랑스의 편에 섰다는 확신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를레앙 승리 이후 그녀는 곧바로 궁정으로 돌아가 이 기세를 몰아 랭스로 진격해 대관식을 치르자고 왕세자를 설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대담한 전략의 추진력이 노련한 귀족이 아니라 시골 출신 10대 소녀에게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6월 11일 프랑스군은 자르고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중론을 펴는 지휘관들 사이에서 그녀는 즉각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린 뒤 스스로 그 틈으로 뛰어들며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며칠 뒤 이어진 파테 전투에서는 매복 대신 기습적인 돌격으로 영국군 야전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불과 7주 만에 그녀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앙강 북쪽에서 영국군을 몰아냈고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야전군마저 괴멸시켰습니다. 당시 영국군 편에서 파테 전투를 직접 겪은 한 기사는 후일 이런 취지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녀의 명성만으로 영국군의 사기가 이미 크게 흔들렸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듯 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랭스와 왕관이었습니다. 오세르는 싸우지도 않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트루아는 처음엔 버텼지만 그녀가 해자를 메우고 대포를 정렬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곧 항복을 택했습니다. 도시들이 도미노처럼 성문을 열어젖히면서 랭스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1429년 7월 17일 일요일,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성유가 담긴 신성한 병을 대주교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세자의 머리와 가슴에 그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왕 샤를 7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녀는 그 대관식 내내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이 끝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의 뜻이 이루어졌노라 말했습니다. 그녀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아마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진짜 시련은 바로 이 절정의 순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눈부실수록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대관식 이후 파리를 향한 진격이 시도되었지만 9월의 공세는 뜻밖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그녀는 다리에 석궁 화살을 맞았고 왕은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접은 채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무패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겨울과 이듬해 봄, 그녀는 점점 궁정에서 겉도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노르망디 원정에도 동행하지 못한 채 변방의 소소한 전투에나 투입되었습니다. 라 샤리테 포위전에서는 왕이 보급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 결국 포위를 풀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가족은 귀족 자귀를 하사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영예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녀를 적당히 예우하며 조용히 뒷방으로 밀어내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랭스 시민들이 영국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도움을 청했을 때 그녀는 곧 달려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음대로 움직일 군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프랑스 왕실에게 그녀는 그저 유용한 상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그녀가 보헤미아의 후스파에게 보낸 경고 편지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 영국과의 전쟁만 아니라면 직접 그들을 응징하러 가겠다고 호기롭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야심은 이미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30년 5월 부르고뉴 공작이 콩피에뉴를 포위하자 왕은 다시 한번 그녀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5월 23일 그녀는 오를레앙에서처럼 성 밖으로 나가 적진 깊숙이 말을 몰았습니다. 처음엔 기세 좋게 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전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복해 있던 적 병력이 프랑스군의 배후를 덮쳤습니다. 협공에 갇힌 그녀의 부대는 급히 퇴각을 시도했지만 성문을 지키던 수비대장은 적이 함께 성 안으로 밀려들 것을 우려해 다리를 올리고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 밖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밀려드는 적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결국 말에서 끌려 내려진 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를레앙에 도착한 지 정확히 1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를 구했던 소녀가 이번에는 프랑스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포로가 된 그녀를 처음 넘겨받은 건 부르고뉴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그녀를 믿었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 조롱했습니다. 정작 그녀가 왕관을 씌워준 왕,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왕은 몸값을 지불해 그녀를 구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포로가 된 동료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시골 출신 소녀에게는 그런 예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랭스의 대주교는 오히려 그녀가 고집스럽고 자기 확신에 빠져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그녀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신이 프랑스 편이라는 믿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탑에서 뛰어내려 2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영국 점령지인 루앙으로 압송되었습니다. 1431년 1월 신학자와 주교들이 모여 그녀의 삶과 발언을 하나하나 파고드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매일 밤 족쇄에 묶인 채 남성 간수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던 그녀는 거친 취급과 굴욕, 심지어 성폭행 시도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재판 도중 그녀는 다시 한번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장을 한 것과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이 주된 죄목이었습니다. 5월 9일 그녀는 고문 도구가 가득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집게와 칼날 앞에서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나의 사지를 찢고 영혼을 몸에서 떼어낸다 해도 나는 결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단호함에 재판관들조차 한 발 물러섰고 결국 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재판은 예정된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계시는 거짓이거나 악마의 소행, 남장은 신성 모독, 탈출 시도는 자살 기도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처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참회하겠다고, 교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며 서류에 서명 대신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화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감옥을 찾은 주교는 다시 남장을 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약속과 달리 여전히 사슬에 묶인 채 미사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계시가 다시 들려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참회는 화형이 두려워 내뱉은 거짓말이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31년 5월 30일 아침, 루앙 광장에는 다시 장작이 쌓였습니다. 삭발당한 머리 위에는 재범 이단자, 배교자, 우상숭배자라는 글귀가 적힌 모자가 씌워졌습니다. 기둥에 묶인 그녀는 나무 십자가를 부탁했고 불이 붙자 사람들은 그녀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뒤엉키는 가운데 한 파리 시민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녀가 분명 여성이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잠시 불을 물렸다가 다시 완전히 태워 재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재는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영국이 이토록 철저하게 한 소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녀가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전쟁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칼레를 제외한 모든 영국 점령지를 서서히 되찾아 나갔습니다. 훗날 프랑스 주둔 영국군 총사령관은 조카인 헨리 6세에게 오를레앙 포위전 이후 마녀라 불리는 그 처녀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1456년 프랑스 교회는 새로운 재심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25년 전 그녀를 단죄했던 재판 관계자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 변명했습니다. 재심 법정은 원래의 판결이 부정하고 기만적이며 조작된 것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판결은 완전히 무효로 뒤집혔습니다. 처형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광장에는 그녀를 기리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그녀는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죽은 지 거의 5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칼로 프랑스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을 심어준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마녀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죽고 나서야 성녀로 추앙받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위대한 존재를 가장 늦게, 그것도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알아보곤 합니다. 재판 내내 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그 짧은 한마디, 내 몸이 찢겨나가도 더는 말하지 않겠다던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확신을 가지고 나선 사람을 먼저 의심하고 그 사람이 옳았다는 걸 한참 뒤에야 뒤늦게 인정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600년 전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잔 다르크를 시대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시대가 이용하고 버린 희생자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